전 세계가 착각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한국인들은 희생만 강요받는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 나라는 그 착각을 현실로 뒤엎었습니다. 숫자 하나로, 공장 하나로, 그리고 국민 하나하나의 땀으로 세계를 무릎 꿇게 만든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 베르나르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교에서 개발경제학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수많은 대학과 국제기구에서 강연을 다니며 성공 가능성, 국가들의 패턴을 분석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30년 넘게 개발도상국 성장 모델을 연구하면서 제가 확신했던 한 가지가 있었죠. 한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제 말이 우스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1950년대 한국을 봤다면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되었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 신세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60.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세계은행조차 한국은 투자 불가능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유명 신문은 한국은 미국의 원조 없이는 100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국가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썼습니다. 저도 그런 기사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동남아 중하위권 국가조차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다. 그게 제 편견이자 확신이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산업 기반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나라. 개발 경제학 관점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18년 4월 세계은행이 주최한 아시아 개발 경제 세미나에서 한 젊은 학자가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라 부르며 칭찬하고 있었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착시 현상입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내실은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지정학적 행운으로 잠시 성장했을 뿐 곧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만든 불편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 경제의 법칙으로는 한국 같은 나라가 성공할 수 없었거든요. 그 젊은 학자는 제 반박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치와 그래프, 경제 지표로만 한국을 판단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자. 그게 제가 서울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매끄러운 입국 절차, 최첨단 시설. 제가 아는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광화문, 여의도, 판교, 송도. 이 도시들은 단지 발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지대는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어 있었고 작은 어촌은 글로벌 수출항으로 변해 있었으며 동네 작은 공장들이 삼성과 현대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걷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서서 강 건너 마천루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기 서서 보는 풍경은 제가 알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변화가 단 70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산업혁명 이후 300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한국은 단 70년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의 전쟁과 독재,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말이죠.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보여준 현실은 제가 평생 믿어온 경제 이론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이야기를 알아야겠다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는지, 누가 이 기적을 만들었는지,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제철소,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거제조선소, 구미전자공단. 한국의 산업 현장을 직접 보고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장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드라마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고 들은 한국의 진짜 이야기, 한강의 기적의 실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와 통계가 아닌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산업지대를 조사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포항, 울산, 창원, 인천. 이 도시들은 제가 대학에서 경제발전 불가능 지역으로 분류했던 곳들이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불모지에서 세계적인 산업 도시들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포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드넓은 제철소에서 불꽃과 쇳물이 쏟아지는 광경은 마치 신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정말 이게 한국인가? 제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어촌이었던 이곳은 이제 세계 최대 제철소 중 하나가 들어선 산업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용광로에서 붉은 쇳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수만 명의 직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포항제철소의 역사관에서 만난 노년의 엔지니어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했습니다. 1968년 여기는 그저 갈 때만 흔들리는 황무지였습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한국의 제철소 건설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기술도 없는 나라가 제철소를 짓는다고? 불가능해라며 모두가 비웃었죠. 미국, 독일, 영국의 전문가들은 모두 한국의 제철소를 지을 능력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세계은행조차 한국은 철강 산업을 포기하고 농업이나 경공업에 집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때 박태준 회장의 말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듣지 않겠다. 죽을 각오로 해보자.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누가 하겠는가? 그렇게 시작된 포항제철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 첫 자본을 마련했고 기술자들은 외국 제철소에 몰래 파견되어 공정을 배워왔습니다. 낮에는 관광객인 척 견학하고 밤에는 호텔방에서 그날 본 것을 모두 그림으로 그려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그 필사적인 노력이 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년의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용광로를 건설할 때 기술자들이 공정에 문제가 생겨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결국 외국 기술자의 조언 없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박태준 회장이 모든 직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라고요. 결국 1973년 포항제철은 첫 쇳물을 생산했습니다. 그것도 계획보다 한 달 앞서서 말이죠.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낸 것입니다. 첫 출탕식 날 온 직원이 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난과 희생이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시간이 없었어요. 그 엔지니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저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우리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모두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난할 것이라는 책임감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울산으로 이동하는 길에 제 마음은 이미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시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 영혼의 위대함을 목격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기적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960년대 초만 해도 인구 3만의 작은 어촌이었던 이곳은 이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자리 잡은 거대 산업도시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에서는 수십 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고 자동차 공장에서는 매 19초마다 한 대씩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은퇴 임원을 만났을 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1970년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74년 아무런 조선 경험도 없던 정주영 회장은 영국으로 나라가 대형 조선소 건설을 위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 임원들은 비웃었습니다. 배 한 척도 만들어 본 적 없는 회사가 어떻게 초대형 유조선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정주영 회장은 주머니에서 한 장의 그림을 꺼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그린 조선소 설계도였습니다.
이 그림과 제 의지를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신감에 영국은행은 결국 대출을 승인했고 그는 단 2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완공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또다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첫 배를 진수했을 때 은퇴 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전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위에 철을 띄웠습니다. 이제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날 저녁 모든 직원이 함께 회식을 했는데 술잔을 들고 모두가 울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우리 손으로 해냈다는 자부심이에요.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7년 설립 당시 자체 기술도 없고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미국 포드사와 기술 제휴를 맺으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였죠. 외국 기업들의 조소와 멸시 속에서 현대는 이탈리아에서 디자인을, 일본에서 엔진 기술을 배워와 첫 자동차 포니를 탄생시켰습니다. 첫 포니가 생산 라인에서 나왔을 때 모든 직원이 차를 둘러싸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현대차 1세대 엔지니어가 회상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꿈이었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을 때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개발 독재의 암흑기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이던 경제 총력전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구미산업단지에서 만난 70대 기술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1970년대 초 우리는 전자제품 불량률이 너무 높아 해외 바이어들에게 무시당했어요. 그때 모든 직원이 품질 향상을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공장 바닥에서 자고 식사도 작업대에서 해결했죠. 6개월 만에 불량률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췄을 때 일본 바이어가 무릎을 꿇고 우리 제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될 수 있구나. 단 30년 만에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1960년 79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88년 4,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후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거품이 꺼질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단 3년 만에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IMF 당시 현대그룹에서 근무했던 한 임원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겨울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으면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 시절의 기록물을 살펴보니 한 가지 공통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굶지 말자. 국민 전체가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야근, 특근, 철야 작업이 일상이었고 누군가는 하루 3시간 수면으로 일터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일이 곧 애국이었다고. 어느 노년의 여성 근로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든 제품이 수출되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였으니까요. 그 결과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고 198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 10%를 넘기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게 된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IMF는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 단 하나의 예외적 성공 케이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날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산업전사 영웅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천 명의 노년층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주역들이었습니다. 단상에 선 100발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굶지 않을 것이라는 꿈이. 그 꿈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장내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모든 이들이 일어나 함께 노래했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한국의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한국 르네상스로 불리는 이 시기 모든 산업 현장을 다니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이유를 이건 기적이 아니라 땀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축복이 아닌 인간의 의지로 이룬 결과였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한국인들은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동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품고 저는 산업 현장의 실제 노동자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기적의 진짜 주인공들을 말이죠. 저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화려한 고층 빌딩이나 최첨단 공장이 아닌 산업화 시대의 진짜 영웅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오래된 단층 주택. 76세의 박영철 씨는 1970년대 포항제철의 하청 용접공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교수님, 지금 한국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지옥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낡은 마루 위에 앉아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굵은 주름이 가득했으며 손가락 마디마다 화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마치 한국 현대사의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요, 이게 사람 사는 거 맞나 싶었죠. 눈 뜨면 철판 위고 눈 감으면 공장 담벼락이었어요. 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용접봉을 잡고 있었어요. 작업장 온도가 50도가 넘었지만 에어컨 같은 건 꿈도 못 꿨죠. 한여름에는 땀으로 작업화가 젖어서 철렁철렁 소리가 났어요. 안전장비도 제대로 없었고요. 팔에 불꽃이 튀어도 아이고 한마디 하고 계속 일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가족들이 굶을까 두려웠으니까요. 그가 보여준 낡은 앨범에는 1970년대 작업 현장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임시 숙소로 사용된 컨테이너들, 공사장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까지. 한 장의 사진이 특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 쇳물이 나오던 날, 전 직원이 환호하며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그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울었고 누군가는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우리도 해낼 수 있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 수 있구나. 박영철 씨는 3남매를 키웠고 다행히 모두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지금 포항제철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고 둘째는 대기업 간부, 막내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들놈이 지금은 아버지 세대가 고생하셔서 우리가 잘 살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고통이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면서 그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나라가 안 도와줘도 우리가 나라였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도왔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에겐 국가 재건이 그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숨쉬기와 같은 현실이었으니까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게 한국의 산업화는 수치와 그래프의 곡선이었지만 이분에겐 자신의 청춘, 건강, 가족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국가 경제 성장률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 하루 15시간씩 용접봉을 잡아야 했던 구체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30년간 일했던 정용진 씨 74세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1972년 현대조선소 착공식부터 함께한 1세대 조선 노동자였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배도 못 만들어 본 사람들이 어떻게 초대형 유조선을 만들겠냐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냈어요. 불가능하다던 VLCC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완공 당일 정주영 회장님이 모든 직원 앞에서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게 만든 건 당신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쉬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퇴근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소가 세계 1위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이야기는 더욱 가슴 뭉클했습니다. 1997년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60대 여성은 당시 결혼 반지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국가가 위기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날로 남편과 의논해서 우리 결혼 반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 없던 반지였지만 나라가 더 중요했어요. 모금 장소에 가보니 저처럼 반지를 내놓은 할머니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모두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결코 추상적인 통계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애국심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들은 대통령도 아니고 재벌 총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평범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교수님 박영철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기적이라면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기적이란 단어를 쓰려면 이 사람들 얼굴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든 겁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거친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경제학 이론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교과서와 논문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진실, 인간의 의지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위대한 역사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가난하지 않겠다는 한 세대의 처절한 의지와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 서사였고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에서 만난 외국인 투자자들의 표정이 모두 같았습니다. 놀라움과 경애,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영국의 한 투자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건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BBC는 20세기 후반 경제 발전의 가장 완벽한 교과서적 예라고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쟁의 폐허에서 피어난 경제 강국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도 한국은 경제학자들의 모든 예측을 뒤엎은 기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IMF 총재가 공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은 개발 경제의 새로운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식 모델을 연구해야 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OECD 가입 당시 프랑스 언론은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 기사의 필자가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OECD 가입을 시기상조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오판이었는지요. 실제로 1996년 OECD에 가입한 한국은 선진국 클럽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고 2021년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기며 G7 후보군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파리 경제대학의 동료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이 모든 경제 이론을 뒤집었습니다. 세계은행 한국 담당관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960년대 우리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거부했습니다. 투자 가치 없는 나라라는 이유로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우리의 주요 출자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은행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2022년 1295억 달러. 자동차 수출 세계 5위에서 3위로 상승 2023년 전년 대비 21.4% 증가. 조선 산업 세계 점유율 1위 글로벌 시장의 37.2% 차지. K 콘텐츠 수출 120억 달러 돌파 10년 전 대비 5배 성장. 이 수치들을 정리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한국은 이제 경제뿐 아니라 문화, 기술, 방위산업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경이로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축구장 16개 크기의 공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작고 정교한 칩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세계 스마트폰의 40%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던 건 아니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100년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었죠. 그런데 10년 만에 따라잡았고 20년 만에 앞서 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세요. 이 작은 기기에 들어있는 메모리 칩의 용량은 1980년대 전 세계 컴퓨터의 저장 용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칩의 70%는 한국에서 만듭니다. 세계 디지털 혁명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국 경제 50년 세미나에서 만난 독일 경제학자는 저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 생각해보니 답이 명확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비될 겁니다. 스마트폰이 작동을 멈추고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고 대형 선박이 바다에서 사라질 테니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 지도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이 되었으니까요. 프랑스의 한 주요 언론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 그 자체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만난 경제학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후에는 IT 강국이 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 후에는 문화 콘텐츠 수출을 늘렸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바이오와 방역 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 전쟁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제공한 원조 총액이 약 20억 달러였는데 지금 한국은 매년 그 금액의 수십 배를 세계 각국에 원조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 신화가 아닐까요? 외신기자 클럽에서 만난 일본 경제신문 기자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1960년대 우리는 한국을 영원히 따라올 수 없는 후발주자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한국을 다시 따라잡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경제발전 이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의지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을 때 20대 청년 스타트업 CEO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산업화로 나라를 일으켰고 부모님 세대는 민주화와 정보화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한국을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 차례입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미래가 더욱 빛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 모델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행, IMF, OECD 모두 한국 경제 발전 사례를 필수 연구 과제로 지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은 20세기 후반의 가장 성공적인 국가 재건 사례다.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 모든 전환을 한 세대 만에 이루어냈다. 한국의 여정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등불이다. 이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세계 경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없이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투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포항의 용광로, 울산의 조선소, 구미의 전자공장,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그들의 꿈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공항 라운지에서 마주친 한 노신사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포스코 초기 멤버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다고요? 1960년대에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나라라고 했지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그때는 그런 평가가 틀렸다고 확신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믿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말에 제 마음속에서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다. 한국은 의지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바로 교수실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가르쳐온 경제발전론 교과서를 펼쳐보니 갑자기 모든 내용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성공 조건으로 자원, 자본, 기술, 인프라를 강조했던 내용들이 한국의 사례 앞에서 무색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새로운 내용을 가르칩니다. 개발경제학 교과서에 새롭게 써 넣었습니다. 코리어 마덜 이꼴 스웨 세크러파이스 시스템. 시스템은 정부의 전략적 개입과 민간 기업의 혁신이 결합된 독특한 모델을 의미합니다. 희생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땀은. 그것은 포항제철 용광로 앞에서, 울산 조선소 철판 위에서, 구미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흘린 수백만 노동자들의 땀방울을 뜻합니다. 한국의 경험은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르완다,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식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는 매년 전 세계 수천 명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 컨퍼런스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한국 없이는 세계 경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강국, 문화 콘텐츠 수출국. 한국은 더 이상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핵심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세미나실 벽에는 이제 2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과 2023년 불빛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 7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찍힌 이 2장의 사진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역사적 기적. 지난 학기 제 강의를 듣던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어떤 나라도 올바른 의지와 전략 그리고 희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은행과 IMF에 출자하는 주요 국가가 되었고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배우려는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경제 교과서를 펼쳐보아도 한국의 경험은 필수 사례로 등장합니다. 파리의 유명한 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저는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경제학의 모든 교과서적 법칙을 뒤엎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청중석에서 한국계 유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장의 사례가 아니라 인간 의지의 승리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라는 것을.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다음 챕터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배우고 존경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서울의 불빛처럼 한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